뉴욕 맨하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심 증인 등 재판 관련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벌금 $9,000를 부과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가 SNS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총 9차례 증인과 배심원을 공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벌금 부과와 함께 게시글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한편 머천 판사는 오는 5월 17일 막내 아들 베런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트럼프가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에머슨 칼리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머슨 칼리지는 작년 11월부터 경합주의 대선 상황을 추적하고 있는데 비교적 일관된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타임 매거진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기록적인 이주민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주 방위군을 불법 이민자 추방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 국민들은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정부, 경제, 인플레이션보다 이민 문제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미국 대학가를 휩쓴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 다른 국가 대학에서도 이어지며 전 세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위로 체포된 인원이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시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위대 단속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는 미국을 넘어 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의 50여 개 대학 캠퍼스로 번지고 있습니다. 가자 전쟁 중단을 촉구하며 교내 캠퍼스 건물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위 학생들을 향해 컬럼비아대가 퇴학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어젯밤 시위 학생들은 1960년대 반전 시위의 중심이 됐던 해밀턴 홀을 점거하고 시위를 더욱 과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연령 확인을 통해 성인임을 증명하게 한 주 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연방 대법원은 성인용 엔터테인먼트 업계 단체인 표현의 자유연합이 텍사스주를 상대로 음란물 웹사이트의 이용자 연령 확인법을 폐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연령 확인 등을 통해 음란물 사이트 이용을 규제하는 법은 텍사스뿐 아니라 알칸서, 인디애나, 캔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태나, 오클라호마, 유타, 버지니아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지방검사가 과속으로 자신을 단속한 경찰관을 꾸짖으며 대항하는 모습이 경찰의 바디캠 영상에 찍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가 이 지방검사를 행동위원회에 회부하자 이 지방검사는 오늘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동영상을 내놨습니다. 텍스트를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 소라의 대항마로 중국이 비두를 공개했습니다. 다만 비두는 문장을 입력하면 HD급 영상을 최대 16초 정도 만드는데 소라가 최대 60초짜리 영상을 제작하는 것과 비교하면 짧다고 합니다. 비두는 성수 테크놀로지와 칭화대가 공동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성수 테크놀로지는 칭화대 AI 연구소와 알리바바 그룹,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출신들이 지난해 3월에 설립한 스타트업입니다. 사람에게까지 감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이 철새를 통해 여러 나라로 퍼질 우려가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텍사스주에서 젖소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3월 말 이후부터 최근까지 미국 9개 주에서 젖소 34마리가 H5N1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방 조폐국의 실수로 똑같은 1년 번호를 가진 $1짜리 지폐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 640만 개의 쌍이 같은 1년 번호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수집가들이 같은 1년 번호를 가진 $1짜리 한 쌍을 최소 $20,000에서 최대 $150,000에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시리즈로 B0으로 시작하는 1년 번호가 인쇄된 $1 지폐를 가지고 계시다면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미쉬 화장품 4월 맞이 세일! 캐비어 추출물 고농축 영양크림이 단돈 140불, 각종 화장품 세트는 최대 33%까지 세일! 미백 주름 이중 기능성 아이크림은 10% 할인, 비타C 세럼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더나 플러스 프리미엄 샴푸 세트도 파격 세일, 신상도 떴습니다! 손상된 모발을 눈에 띄게 복구해주는 닥터 그루트 번딩 샴푸, 트리트먼트 세럼, 탈모도 잡고 스타일도 살리는 닥터 그루트 소딩 샴, 미라클 트리트먼트, 두피 토닉 각각 30불에 모십니다. 가까운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 missico스메틱스닷컴에서 오더하셔도 됩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시스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화요일 NMP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 힐이 에머슨 칼리지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개 경합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위스콘신에서 바이든에 비해 오차 범위 안팎으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해당 기사를 찾아보시면은요, 이곳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더 힐이 에머슨 칼리지에 의뢰해서 실시한 그리고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바이든이 44%인데 트럼프는 48%죠. 조지아에서는 바이든 44%, 트럼프 47%. 그리고 미시간에서는 바이든이 44%, 트럼프가 45%, 네바다 44대 45. 그러니까 지금 미시간과 네바다에서는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4%가 차이가 나고 있고요. 조지아 같은 경우는 3% 차이 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42대 47, 5% 차이가 나죠. 펜실베이니아는 45대 47. 위스콘신도 45대 47, 2%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오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있고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다 앞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7개 주가 모두 경합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곳들입니다. 에머슨 칼리지 여론조사의 스펜서 킴볼 사무총장은요, 더 힐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머슨과 더 힐이 작년 11월부터 스윙 스테이트의 대선 상황을 추적하기 시작한 이래로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일관되게 트럼프가 앞서는 모습을 지금까지 계속 작년부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 그러니까 부동층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유권자들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계속 선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조지아와 네바다에서 바이든이 따라잡아서 격차가 좁아지는 것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하지만 트럼프는 스윙 스테이트들에서 바이든의 약간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부동층 유권자들에게 지지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는 트럼프가 미시건,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4%포인트, 위스콘신과 조지아에서는 3%포인트 우위를 보이는 등 트럼프의 우세가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애리조나주에서는 트럼프의 지지가 3.5% 더 올라갔습니다. 조지아에서도 2.8% 올라갔고요. 미시건에서도 올라가고, 네바다에서도 올라가고,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다 올라갑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전에 비해서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이 더 올라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든이 따라잡으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중간에 여러 여론조사들이 바이든이 많이 따라잡은 것처럼 여론조사가 나온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작년 11월부터 쭉 추적해 오고 있는 에머슨 칼리지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 계속해서 트럼프가 바이든에 비해서 앞서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의 선두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9%가 차이가 나고요. 조지아에서는 6%가 차이 난다. 어떤 경우에 바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들어와서 3자 대결 구도로 벌였을 때 이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이제 3자 구도인데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RFK 주니어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차지하는 비율, 바이든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의 트럼프가 차지하는 비율도 종전에 47% 뭐 이랬던 것에서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든이 차지했던 비율 44% 뭐 이랬던 것들이 다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표가 더 많이 빼앗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다자구도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특히 RFK 주니어가 바이든 표를 더 많이 뺏어가면서 트럼프가 더
격차를 벌리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애리조나 4% 차이 나죠.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1%밖에 차이가 안 나기는 합니다만은, 하지만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5%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노스캐롤라이나는 37대 46, 무려 9%가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의 승부는 결국은 이 격전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결국 이 두 후보 계속해서 이 격전지에서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일을 불과 6개월 앞두고 트럼프는 뉴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맨하튼 배심원단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위조한 혐의와 관련해서 형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중범죄 혐의에 직면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CNN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재판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재판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혹은 그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이 어차피 이것은 정치적인 기소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에머슨 칼리지 더 힐 여론조사는요,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각 주에서 1000명씩 등록 여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오차 범위는 3%포인트입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시스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주 방위군이나 기타 군 병력을 동원해서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트럼프는 타임 매거진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아래에서 기록적인 수의 국경 통과로 이어진 이주민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 수용소를 건설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고요. 또한 미국 멕시코 국경을 따라서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멕시코 잔류 정책, 그리고 타이틀 42 같은 정책들을 다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잔류 정책은 망명 신청을 한 사람들이 망명 법원 날짜가 나올 때까지 미국 땅이 아니라 멕시코에서 체류하게, 머물게, 기다리게 하는 그러한 정책이고요. 타이틀 42는 국경을 관리하고 있는 관료들이 공중보건 문제를 이유로 이민자들의 입국을 막을 수 있는, 바로 즉각에서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그러한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뒤에 이 정책들이 전부 다 없어졌죠. 트럼프의 고문들은 국내로 유입되는 펜타닐의 증가와 아동 인신매매가 긴급 조치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펜타닐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아동 인신매매, 미성년자 인신매매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이유로 해서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경장벽은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 예산에서 자금을 할당해서 조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뭐냐면요, 1,100만 명 이상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소유 미비 이민자들, 불법 입국자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추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트럼프는 대부분 주 방위군에 의존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들이 할 수 없다면 군대의 다른 부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간인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법도 있는데요. 뭐냐면 포스 코미타투스,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럼 포스 코미타투스 법에 따르면은 민간인한테 군사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럼 트럼프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민간인들을 추방한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러한 질문이 나온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글쎄, 그들은 민간인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범죄자란 이야기죠.
민간인도 민간인 나름입니다. 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법의 보호를 받는 민간인 신분이 될 수 있지만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민간인 신분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이야기죠. 트럼프는 지역 경찰에게도 이 추방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지역 경찰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면 다행이지만 거부하면 그러면 연방정부가 이 경찰들한테 지원해주는 자금 지원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압적으로라도 지역 경찰들이 결국은 이 불법 체류자들 추방에 동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톰 호먼이라는 사람이요. 과거에 이민세관 단속국장을 했던 분인데 이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불법 체류자들 반드시 추방돼야 한다라는 거죠. 이건 아무도 토론의 여지가 없는 거다. 말할 가치가 없다. 불법 체류자들은 추방해야 된다. 강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경 안보 및 이민 패키지는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는 두 가지 법안으로 2017년 감세 연장을 위한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타임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임지가 보도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강경한 이민 정책이 구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왜 강경한 정책을 트럼프가 굳이 고집하고 있는가? 이민의 나라인 미국에서 왜 이래야 되는가? 오늘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오늘날 이 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응답자들의 27%가 이민을 꼽습니다. 1등입니다, 1등. 그러니까 이민 문제가 이 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꼽습니다. 2등이 정부가 문제다. 18% 나왔고요. 경제가 문제다. 17%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물가가 문제다죠. 13% 나왔습니다. 그러니 13% 나온 인플레이션 문제보다 이민 문제의 27%, 2배 이상 더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갤럽 여론조사는 2024년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돼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3개월 연속으로 지금 매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2월, 3월, 4월 이렇게 3개월 연속으로 이민 문제가 미국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 1등으로 꼽히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다면은 뭐 두말할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강경한 정책 발언이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다라는 결론으로 연결되게 되죠. 타임지가 이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제목으로 뽑아놓은 것이 이겁니다. How far Trump would go.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다시 재선에 성공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how far라는 건 이제 얼마나 극우 정책을 한쪽으로 가는 정책을 펼칠 것인가, 극단적인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대한민국, 우리의 고국인, 조국인 대한민국과 관련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방위비 문제죠. 한국이 부자다라는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된 겁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 한국이 부담할 비용을 정하기 위한 협상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죠. 1차 협상이 일단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더 많이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번 인터뷰에서 타임지하고의 인터뷰에서 꺼낸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 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사실은 4만 명이 아니죠. 주한미군 숫자는 28,500명이 있습니다. 이 28,500명의 주한미군을 두도록 법이 국방수권법에 그렇게 숫자를 명시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지금 한국에 주둔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5만 2천 명에 비하면 뭐 턱없이 훨씬 적은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뭐 하긴 일본은 좀 더 지역이 넓게 퍼져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한국에 있는 28,500명의 숫자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이 방위비 부담 더 안 하면. 그런데 잘 보십시오. 트럼프는 한국에 몇 명이 주둔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4만 명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실제로는 28,500명인데 4만 명이 주둔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28,500명이 주둔할 때 비용은 꽤 차이가 있겠죠.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한 30% 정도의 차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트럼프가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당신이 계산을 잘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일깨워 주면은 지금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한국이 얼마 내야 돼라는 그 숫자는 30%는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트럼프의 이야기입니다. 타임지에 나온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 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타임지는 이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타임지의 해석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의 말과 행동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트럼프는 일단 던져놓고 딜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자, 일단 방위비 올려라. 우리가 왜 돈 내야 되느냐? 그거는 주한미군 철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방위비를 더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임지의 해석인 겁니다.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해들이 생기죠. 야,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하는 걸 시사했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야, 트럼프가 그럼 주한미군 철수시키려나 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 안 되더라. 말이 점점점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서 한국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정하는 협상 SMA가 지금 진행이 시작이 됐는데 물론 지금 바이든 정부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관없이 트럼프 정부에 왔을 때에는 그 협상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그러면 녹록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이미 한국에다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전보다 방위 부담을 더 시키려고 하는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진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에 전년도의 분담금보다 6배 가까운 증액을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압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철저하게 거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6배 요구했다고 해서 진짜 6배를 다 내야 되는 것은 아니었죠.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다가 트럼프가 예전에 대통령이었을 때 던져놓았던 액수가 50억 달러였습니다. 이 50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기사에는 나와 있는데 그런 말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들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쓰니까 트럼프가 철수시킬 수 있다는 말을 한 거로 자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철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니고요. 딜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일종의 카드 뽑기 작전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찌 보면은 블러핑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포커페이스를 읽지 못하니까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50억 달러를 냈느냐? 그러지 않았죠.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옵션을 보고했다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옵션이라는 건 원래 항상 테이블 위에 있는 겁니다. 옵션 올려놨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옵션을 검토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그때가.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만 검토한 게 아니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실제로 심각하게 주한미군 철수 검토했던 정권이 있었습니다. 지미 카터. 기억하십니까? 실제로 그때는 주한미군 철수할 걸 심각하게 고민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려서 결국 못했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죠. 주한미군 철수라는 부분은요.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 한인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의회 안에 코리아 코커스들이 하원 상원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의 특수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미 연방의회에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그렇게 크게 염려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국민들한테 트럼프 포비아, 그러니까 트럼프 공포증을 막 심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언론 보도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미국 의회는요,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넣어서 통과시킨 적도 있습니다. 물론 국방수권법은 매년 통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한미 양국이 통상 종료 1년 전에 방위비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일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번 방위비 협상이 내년 만료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해 이미 협상이 시작이 되어져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 협상은 지금 시작하긴 했으나 완료되는 시점은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 다음에 완료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측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반영될 가능성은 크다. 한 가지 저희가 타산지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나토입니다. 나토 같은 경우에도 각 국가 GDP의 3% 정도, 2%였나요? 원래는 3%를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각 GDP의 3% 이상을 방위비로 부담을 하자라고 해서 나토에다가 돈을 내게끔 해놓았는데 실제로 나토에 가입해 있는 30 몇 개 나라들 중에서 GDP의 3% 이상을 내놓는 나라가 손가락으로 꼽는 몇 개 안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거보다 적게 내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건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지키라는 차원에서 더 내라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안 그러면은 미군 빠진다. 그러니까 나토에서 미군이 빠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한반도에서 미군이 빠진다라는 이야기하고는 좀 격이 다릅니다. 나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미군이 빠져도 전력상의 큰 문제가 일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빠지겠다라는 강수를 둘 수 있는 트럼프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올 수 있는 강수를 둘 수 있는 이유가 이미 몇 %라는 숫자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약속 자체가 불공평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약속해놓고 한국이 지키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타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공갈이 아니었다. 이게 나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나토가 돈 안 내면은 우리 철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공갈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트럼프가 한국한테 방위비를 더 내라고 하는데 한국이 방위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주한미군 철수할 거다. 이거 공갈이 아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지방검사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뉴욕의 지방검사입니다. 멀로우 카운티의 지방검사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로 이 여성인데요. 교통경찰한테 걸렸습니다. 35마일 존인데 55마일로 운전을 했습니다. 당연히 스피드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과속 혐의로 검거가 된 것이고요. 근데 마침 집 앞이었나 봅니다. 집에 이제 차를 주차를 하는 데까지 경찰이 쫓아왔습니다. 이 경찰이 쫓아오는 기간 그동안 가만히 쫓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이렌도 울렸고요. 경찰 라이트도 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까지 간 겁니다. 예. 무시한 거죠. 경찰관의 단속을 무시한 겁니다. 왜? 나 지방검사야 뭐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 경찰관의 바디 카메라에 찍혀져 있는 영상이 경찰서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이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아주 대놓고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기 지방검사야. 네 지방검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경찰서장한테 직접 전화를 겁니다. 지금 여기 경찰관이 나 교통장치 떼겠다고 잡았다 그러면서 짜증내면서 전화를 겁니다. 경찰관 이름 다 불러주고요. 서장한테. 그리고 서장하고 통화하다가 그 경찰관한테 전화기 넘겨줍니다. 야, 네 경찰서장이야. 알아서 해. 아주 못돼먹은 행동을 한 것이죠. 이 경찰관은 근데 아주 침착하게 대응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화를 내느냐 나한테.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다. 난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다. 당신은 지금 법을 어겼으니까 지금 운전면허증 내놔라. 신분증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다 라고 계속 초지일관 접근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고요. 난 네 뭐 지방검사니 어쩌니 뭐 어쩌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공개가 되고 경찰 바디캠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 공개가 되고 나니까요.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가 이제
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같은 거죠. 자격이 있는지, 지방검사 자격이 있는지 좀 따져달라 이렇게 회부를 한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이 모습이 이제 본인이 직접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영상인데요. 이게 어제 올려놓은 영상입니다. 뭐냐면 정말 미안하다. I'm sorry 하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영상을 올려놓습니다. 지금 뉘우치고 있고 나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 아랫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면 내가 혼내줬을 텐데 지금 내가 나 스스로를 혼내겠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하는 그런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이 사과 동영상을 올려놨다고 봐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 경찰에서 공개한 이 단속 영상을 본 사람들은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사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 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 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유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종합건설회사 시스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이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 대해서 윤리 고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윤리 규정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2021년 1월 6일 의회 사태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서둘러 재판에 회부하면서 2024년 대선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려고 했다라는 혐의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 직업책임실이라는 곳에다가 윤리 고발을 한 것인데요. 이번 고소를 발표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스테파닉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잭 스미스가 2024년 선거를 방해하고 미국 국민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선출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은 합리적인 관찰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는 매번 11월 선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재판하려는 명백한 목적을 세워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법 기소를 가속화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렇죠? 어떻게든 재판을 빨리 밀어붙이려고 막 재판을 속행으로 처리해달라 5만 가지 요구들을 법정에다가 요청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스테파닉은 또한 이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에 대한 법정 소송을 추진함으로써 특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소송 시기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법무부 내부 매뉴얼 조항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합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특검은 선거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범죄자를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선거 개입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느 누가 보아도 선거 개입이 목적이 되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이 기소는 선거 개입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이게 그냥 선거 개입이다라고 정치적으로 반항하고 주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법무부 매뉴얼에 그거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를 어기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스테파닉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미스의 행동은 법무부와 연방정부 전체에 불명예를 안겨주었으며 법무부 직업책임실은 그러한 행동에 합당한 징계를 부과해야 한다. 스테파닉은 소장에서 스미스가 2023년 8월에 법원에다가 재판 날짜를 요청을 할 때 2024년 1월에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8월에 서류를 접수하면서 재판을 1월에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미 정책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테파닉 의원은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해야 될 증거 자료가 무려
1300만 페이지였다. 1300만 페이지. 수천 시간의 카메라 영상도 있습니다. 1월 6일 의회사 때 기억하시죠? 카메라 영상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렇게 복잡하고 해결해야 될 법적 쟁점이 많은 사건을 5개월 만에 재판에 그러면 트럼프 측의 변호인들은 5개월 만에 1300만 페이지의 서류들을 다 검토하고 수천 시간에 달하는 영상들을 다 확인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불가능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트럼프 측 변호사들이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법원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이른 재판 날짜를, 빠른 재판 날짜를 서둘러서 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다죠. 11월 선거 전에 사건을 재판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려고 애를 썼던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스테파니 의원이 지금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법무부에 고발하면서 써놓은 고소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미스가 12월에 대법원에 트럼프의 면책특권 주장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청원함으로써 법무부 규정을 또 한 번 위반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당시에 법원에서는 이 청원을 거부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신청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빨리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규정을 어긴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2달 후에 트럼프가 대통령 면책특권 문제에 대해서 청원을 했을 때 스미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강력한 이해관계가 있다라면서 이번에는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면책특권의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좀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그거는 또 빨리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스미스 특검은 말렸던, 그러면서 강력한 이해관계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만, 무슨 땡깡 부리는 것도 아니고요. 스테파니 의원은 법무부 윤리국에 보낸 서한에서 다가오는 선거를 제외하고 대중이 이 사건의 조속한 해결에 어떤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제시해라 이거죠. 명시되지 않은, 정확하게 밝혀놓지 않은 이유에 근거한 이러한 이해관계가 왜 형사 피고인의 적법 절차상의 권리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법무부는 명쾌하게 답변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잭 스미스 특검을 지금 잭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마녀 사냥이다, 이것이 분명한 선거 개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법무부 내부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특검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지적을 스테파니 의원이 오늘 당차게 한 겁니다. 이 고발이 어떻게 접수가 되고 처리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연방 법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아래에 있으면서 상당히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무기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지난 몇 년 동안 보아왔습니다만은,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러지 않기를 저희는 바라는 것이죠. 양심을 좀 찾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윤리 고발을 한 것이니까 직업 책임실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진짜 윤리적으로 판결을 좀 내려주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소가 전부 기각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스테파니 의원이 이러한 고발장을 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왜 다른 의원들한테선 나오지 않는 것인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나올 만도 한데 계속해서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된 길로 가던 것들이 다 멈춰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4월 30일 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